청록색 데이터가 거대한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강남의 심장부. 넥서스 테크 42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지만 방안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차가운 인공 조명과 데이터의 푸른빛뿐이었다. 박진우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맞춤 제작된 수트는 완벽한 갑옷이었고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이었다. 분기별 실적 보고가 이어졌다. 그래프는 가파르게 우상향했고 숫자들은 경이로운 성장을 증명했다. 임원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미소는 진우의 성과에 대한 경외심이자 그의 냉혹함에 대한 두려움의 발현이었다. 32의 나이로 이 거대한 IT 제국을 건설한 남자.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느끼는 것은 오직 지독한 공허함뿐이었다. 훌륭합니다. 박 대표님. 한 임원이 아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기계의 소음처럼 들렸다. 6시 정각. 긴 테이블에 드리워졌던 빛의 각도가 미세하게 바뀌었다. 회의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다. 임원들이 깍듯이 허리를 숙이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진우는 잠시 홀로 남았다. 거대한 유리창은 서울의 심장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수천 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무의미한 픽셀의 집합으로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었다. 500만 원짜리 실크 타이의 감촉이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그는 숨이 막혔다. 그는 일어섰다. 보통 때라면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을 강 기사와 그의 제네시스 G90 세단으로 향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서 탈출구가 필요했다. 그는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치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리고 비상구 문을 밀고 나갔다. 임원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텅 빈 계단을 통해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하고 그는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이 답답한 빌딩 숲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의 구두가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는 성수대교를 건넜다. 강바람이 땀으로 축축한 그의 셔츠를 파고들었다. 차가운 공기. 그것이 그가 원했던 진짜였다. 발걸음은 그를 서울 숲으로 이끌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공원은 주황색과 남색이 뒤섞인 기묘한 빛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퇴근길을 서두르는 직장인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모두가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진우는 숲의 더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이어지는 한적한 산책로였다. 그때 그의 시선이 멈췄다. 거대한 은행나무 뒤, 가장 구석진 벤치. 무언가 이상했다. 어둠 속에 웅크린 2개의 작은 형체,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어울리지 않는 2개의 낡은 분홍색 캐리어. 그의 질서정연한 뇌가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아이들만. 그것은 비정상적인 데이터였다. 아이들은 놀고 있지 않았다. 울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너무나도 조용했다. 진우는 인상을 찌푸렸다. 성가신 일이었다. 그는 이런 일에 엮일 시간이 없었다. 부모가 잠시 화장실에 갔거나 근처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갔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었다. 그는 자신의 평온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철저히 타인의 삶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성공을 지켜왔다. 하나, 둘, 셋. 그는 10걸음을 걸었다. 이대로 계속 걸어가면 다시 그의 펜트하우스, 그의 통제된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다. 막중한 책임감에서 벗어난 짧은 산책은 이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다. 바로 그때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그가 고개를 돌렸다. 두 아이 중 하나가, 아마도 언니인 듯한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의 희미한 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것은 잃은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담긴 눈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쳐버린 군인의 눈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한 눈동자였다. 5살배기 아이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듯한 깊은 피로감. 진우가 자신의 32해 동안 느껴왔던 그 어떤 피로감보다 더 무겁고 절망적인 것이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조여들었다. 완벽했던 그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가 마른 잎사귀를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이들이 그 소리에 움찔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보이려 했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특히 어린아이를 안심시켜 본 경험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수트가 구겨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아가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도 부드러웠지만 약간의 어색함이 묻어났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더 커 보이는 아이. 민지가 동생을 등 뒤로 급히 숨겼다.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든 동생을 지켜내겠다는 필사적인 방어 자세였다. 민지의 눈은 경계심으로 날카롭게 빛났고 입술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동생 서연은 언니의 낡은 티셔츠 자락을 꽉 쥔 채 달아빠진 토끼 인형 뒤에 얼굴을 반쯤 숨기고 진우를 훔쳐봤다. 두 아이 모두 얼굴에 떼국물이 흘렀고 입술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 괜찮아.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진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상투적인 말을 내뱉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엄마나 아빠는 어디 계시니? 민지의 경계심이 풀리지 않았다. 아이는 진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너무나 깨끗한 옷, 비싼 시계, 반짝이는 구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엄마요. 민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굳은 심지가 밝혀 있었다. 엄마 기다려요. 엄마. 진우는 안도했다. 역시 엄마가 어디 가셨는데 금방 오신다고 했어.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공원은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을씨년스럽게 빛났다. 네. 민지가 대답했다. 일하러 가셨어요. 일하러.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늦은 시간에 엄마 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민지는 대답 대신 동생 서연을 돌아봤다.
두 아이는 그들만의 언어로 짧은 눈빛을 교환했다. 진우가 다시 물으려던 찰나 언니 뒤에 숨어 있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작은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때는 꼬질꼬질했지만 그 작은 손가락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네 개의 손가락.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4시간. 그는 속으로 계산했다. 오후 2시쯤에 아이들을 여기 두고 갔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4시간. 민지가 고개를 젓. 아이는 이 낯선 남자가 자신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듯했. 아니요. 그리고는 더 분명하게 말했다. 나흘이요. 나흘. 그 단어가 진우의 뇌리에 밝혔다. 4일 스릇도 아닌 나흘. 그것은 아이가 엄마에게서 배운 시간을 세는 그들만의 단위일 터였다. 진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의 차가움이 폐부를 찔렀다. 나흘이라고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월요일부터 여기 계속 있었던 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표정은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그것이 진우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엄마가 여기서 꼭 기다리라고 했어요. 일 구하고 맛있는 거 사서 금방 오신다고 했어요. 엄마가 이 가방 꼭 지키고 있으라고 했어요. 아이는 옆에 있는 분홍색 캐리어를 작은 손으로 필사적으로 쓸어내렸다. 캐리어의 플라스틱 표면에는 긋긴 자국과 함께 김민지, 김서연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이게 우리한테 있는 전부라고 했어요. 서연이가 덧붙였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나흘. 이 아이들이, 이 5살배기들이 서울 한복판 공원에서 나흘 밤을 보냈다는 말인가? 가을밤의 기온은 10도 아래로 떨어졌다. 이 얇은 옷만 입고 그는 아이들이 겁을 먹지 않도록 천천히 일어섰다. 잠은 어디서 잤어? 민지는 말없이 벤치 뒤에 거대한 은행나무를 가리켰다. 진우는 아이들이 가리킨 곳으로 걸어갔다. 나무는 거대했지만 뿌리 근처는 어둡고 축축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의 잠자리가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마른 잎사귀 더미. 그 위에는 아이들의 것인 듯한 작은 담요 한 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며칠 전 내린 비를 피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잎사귀 더미는 두 아이가 겨우 몸을 말고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귀퀴한 곰팡내와 젖은 흙냄새가 진동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수백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 그의 데이터와 숫자들. 이 모든 것이 이 축축한 잎사귀 더미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트 재킷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자신의 이 깨끗한 손수건이 이 처절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위선적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두 아이가 나흘 동안 겪었을 공포와 추위, 그리고 배고픔을 상상하려 썼다. 아니,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 작은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전부가 된 캐리어를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다시 아이들 앞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그 공허했던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진우는 그 축축한 잎사귀 더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처음에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었다. 대체 어떤 부모가. 하지만 그 분노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고통으로 변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한 명의 나쁜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이 도시 전체, 아니, 그 자신을 포함한 모든 무관심한 어른들이라는 깨달음이 그의 명치를 세게 쳤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감각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터뜨렸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를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한국의 성공한 남성 CEO 박진우는 이런 순간에 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감정을 추스르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했다. 그는 다시 돌아섰을 때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고 낮게 깔려 나왔다. 배고프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다. 아이들은 움찔했다. 조금요. 민지가 대답했다. 아이는 또다시 예의 바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조차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뼛속까지 베어버린 가난의 예절이었다. 진우는 인상을 썼다. 마지막으로 밥 먹은 게 언젠데.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어제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아주머니가 빵 반 개 줬어요. 언니랑 나눠 먹었어요. 진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니, 물을 수가 없었다.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 모드로 전환했다. 그의 뇌는 CEO의 뇌였다. 문제가 발생했다. 현 상황은 최악이다. 즉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는 공원 건너편을 봤다. 어둠 속에서 24시 스낵 분식이라는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기다. 그는 다시 몸을 숙였다. 일어나. 아저씨랑 같이 가자. 저기 건너편. 그가 손가락으로 분식집을 가리켰다. 가서 따뜻한 것 좀 먹자. 응. 하지만 아이들은 벤치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민지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가요. 그 작은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엄마가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엄마 돌아왔는데 우리 없으면 안 돼요. 그 목소리에는 어른의 것보다 더 강한 고집과 엄마의 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처음으로 당황했다. 그의 돈, 그의 지위, 그의 명령에 익숙한 목소리가 이 5살배기의 신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었다. 그것은 납치나 다름없었다. 그는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이 아이들의 믿음을 깨지 않으면서 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의 지갑. 하지만 돈은 소용없었다. 그는 지갑 옆에 꽂아둔 명함 케이스를 꺼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는 티타늄으로 제작된 검은색 명함 한 장을 뽑아들었다. 넥서스 테크 대표이사 박진우. 이 명함은 서울의 그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데는 부족해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그리고 명함 뒷면에 무언가를 빠르게 휘갈겼었다. 두 아이는 안전하게 저와 있습니다. 건너편 분식집에서 식사 중입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함께 적었다. 그는 벤치로 다가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명함을 내려놓았다.
이거 봐. 그가 아이들을 불렀다. 엄마가 오시면 이걸 보실 거야. 그럼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지. 우린 저기 창가에 앉아 있을 거야. 여기서도 보일 수 있게. 그는 바닥에서 작은 조약돌 하나를 주어 명함이 날아가지 않도록 위에 올려놓았다. 그제야 민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빨리 돌아와야 해요. 민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약속할게. 가장 빨리 먹고 돌아오자. 진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두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려다. 아이들이 자신의 더러운 손을 부끄러워하며 등 뒤로 감추는 것을 보았다. 진우는 잠시 멈칫했다. 대신 그는 분홍색 캐리어 두 개의 손잡이를 잡았다.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분식집의 문이 열리자 따뜻한 멸치, 육수 냄새와 훈기가 그들을 감쌌다. 새벽까지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던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값비싼 수트를 입은 남자와 떼국물이 흐르는 두 아이라는 기이한 조합을 의아하게 쳐다봤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시선을 무시하고 가장 구석진 공원이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뭐 먹을래?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아이들은 메뉴판을 보지도 못했. 그들에게 메뉴판은 의미 없는 그림일 뿐이었다. 두 아이는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민지가 간신히 입을 열었. 김밥이요. 또 떡볶이. 안 매운 거로요. 알겠습니다. 진우는 주인 아주머니를 불렀다. 김밥 2줄. 그리고 궁중 떡볶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떡볶이 아주 안 맵게 간장으로. 그리고 덧붙였다. 어묵 국물도 많이 주세요. 그는 자신을 위해 차가운 생수 한 병만을 주문했다. 속이 울렁거려 아무것도 넘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음식이 금방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과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는 김밥, 그리고 맵지 않은 간장 소스의 옅은 주황빛 떡볶이. 아이들은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제야 얼었던 몸이 풀리는 듯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는 그들이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아주 천천히 한 조각 한 조각을 입안에서 오래 음미했다. 마치 이 한 끼가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그 맛을 기억 속에 영원히 저장하려는 듯이. 그때 진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민지가 자신의 김밥 한가운데에서 가장 통통한 노란 계란 지단 조각을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것은 김밥의 하이라이트였다. 아이는 그것을 망설임 없이 옆에 앉은 서연의 작은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서연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 계란을 가장 맛있게 입에 넣었다. 그 작은 희생, 그 이타적인 사랑,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그들 스스로 터득한 생존의 법칙이자 사랑의 방식. 진우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이 낯선 감정을,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이 뜨거움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분식점의 김서린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공원 벤치에 놓인 그의 명함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따뜻한 국물이 위장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의 굳었던 몸이 조금 풀어진 듯했다. 하지만 그 온기는 분식집 문을 나서는 순간 공원의 차가운 밤바람에 금세 식어버렸다. 진우는 다시 두 개의 가방을 들었고 아이들은 방금 전의 식사가 꿈이었던 것처럼
다시금 불안한 기색으로 벤치를 향해 걸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그들의 자리가 보였다. 벤치는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과 정확히 똑같은 모습으로 진우의 검은색 티타늄 명암이 조약돌 아래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가 정성껏 적은 메시지는 이 공허한 어둠 속에서 아무에게도 익히지 않았다. 엄마는 오지 않았다. 그가 잠시나마 가졌던, 어쩌면 엄마가 바로 지금 돌아와 이 노트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합리적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서연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숨이 넘어가는 듯한 작은 흐느낌이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그 울음소리에 민지 역시, 그토록 강인해 보이려 애썼던 민지 역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 모습은 진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공원 벤치 앞에서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선택의 기로에 섰다. 첫 번째 선택지. 경찰에 신고한다.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그 다음은 아이들은 경찰서로, 그리고 구청으로, 결국엔 보육원으로 갈 것이다. 서류와 절차 속에서 김민지와 김서연은 요보호 아동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토록 서로를 의지하는 자매가 분리될 가능성도 높았다. 진우는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정하고 차가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그 시스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두 번째, 선택지. 이대로 둔다.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은 도덕적인 파산이자 인간성에 대한 배신이었다. 세 번째, 선택지. 그가 이 아이들을 데려간다.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충동적인 선택. 그는 넥서스 테크의 박진우 대표였다. 그의 사생활은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었다. 미혼의 남자가 웬 아이 둘을, 그것도 밤중에 데리고 간다. 납치범으로 몰려도 할 말이 없었다. 그의 법률팀이 경고하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서연이가 흐느끼며 말했다. 추워. 엄마. 추워. 그 한마디가 진우의 모든 망설임을 잘라냈다. 법률팀도, 주주들도, 세상의 시선도 이 추위에 떠는 작은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두 아이와 눈을 맞췄다. 오늘은 아저씨 집에 가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저씨 집은 아주 따뜻해. 여기서 자는 것보다 훨씬 좋아. 민지가 고개를 들었. 그렁그렁한 눈물 사이로 불신이 스쳤다. 하지만 엄마가 알아. 진우는 민지의 말을 끊었다. 그래서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아저씨가 너희를 여기에 다시 데려다 줄게. 약속해. 엄마가 오시면 밤새 따뜻한 곳에서 잘 잤다고. 아저씨가 데려다 줬다고 꼭 말씀드리는 거야. 알았지.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동생의 떨림이 손을 통해 전해져 오자 아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민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그제야 일어섰다. 그는 두 아이가 걸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두 아이를 안아들었다. 서연이를 한쪽 팔에, 민지를 다른 쪽 팔에. 그 순간 진우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아이들은 너무 가벼웠다. 솜사탕처럼, 혹은
빈 재킷 2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가벼웠다. 이 작은 몸으로 나흘의 추위와 굶주림을 견뎠다는 사실이 다시금 그의 가슴을 쳤다. 그는 아이들의 낡은 캐리어를 억지로 한 손에 움켜쥐고 주차장을 향해 걸었다. 제네시스 G90이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다가가자 차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강 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기 위해 내렸다가 자신의 상사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박진우 대표가 양팔에 떼국물이 흐르는 2 아이를 안고 있었다. 강 기사는 수십 년간 재벌 총수들을 모셔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지만 그는 프로였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재빨리 뒷좌석 문을 활짝 열었다. 진우는 아이들을 최고급 가죽 시트 위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강남으로. 그는 짧게 명령하고 차에 올랐다. 차는 미끄러지듯 서울숲을 빠져나왔다. 성수대교를 건너는 동안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었다. 거대한 빌딩 숲, 강물을 가로지르는 불빛의 다리들, 그들의 작은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눈부시지만 차가운 풍경이었다. 차는 강남의 가장 높은 주상복합 건물 지하로 들어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그들을 꼭대기층으로 실어 날랐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는 복도가 아닌 거실 한가운데로 그들을 토해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멎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된 거대하고 텅 빈 공간. 발 아래에는 수천 수만 개의 불빛이 카펫처럼 깔려 있었고 검은 비단 같은 한강이 그 사이를 유유히 흘렀다. 바닥은 발소리조차 흡수하는 차가운 대리석이었고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가구들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하늘에 있어요. 서연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이는 감히 대리석 바닥을 뒤밟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 망설이고 섰다. 민지가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이 낯선 행성에서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닻이었다. 진우는 그제야 자신의 집을, 이 성공의 상징인 펜트하우스를 아이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그저 차갑고 거대한 유리 상자일 뿐이었다. 그는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리 와. 춥지 않아. 그는 아이들을 게스트용 욕실로 이끌었다. 아이들이 살던 방보다 더 클지도 모르는 대리석과 크롬으로 장식된 공간이었다. 그는 서투른 손짓으로 온수를 틀고 욕조에 물을 받기 시작했다. 씻을 수 있지.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입고 지냈던 대학 시절의 낡은 티셔츠 2장을 꺼내왔다. 아이들이 씻는 동안 그는 주방으로 향했다. 무언가 먹여야 했다. 그는 거대한 빌트인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며 실소했다. 냉장고 안에는 수입 생수 몇 병, 마시다만 샤토마고 1병, 그리고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를 아티초크 절임뿐이었다. 그는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남자였지만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 한 잔이 없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인터폰을 들었다. 이 아파트는 연계된 호텔의 룸서비스를 제공했다. 컨시어지입니다. 박진우입니다. 따뜻한 우유 2잔. 그리고 쿠키 같은 것. 당장.
그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을 때 아이들이 욕실에서 나왔다. 그의 거대한 티셔츠가 발목까지 흘러내려 마치 작은 유령들처럼 보였다. 두려움에 질려 그들은 감히 1억 원짜리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그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잠시 후 호텔 직원이 벨을 눌렀다. 따뜻한 우유와 갓 구운 쿠키가 은쟁반에 담겨 배달되었다. 진우는 그것을 아이들 앞에 낮은 테이블에 놓아주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우유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온기에 경직되었던 작은 몸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때 민지가 우유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작은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은 듯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우리 엄마 이름은 김소희예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턱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 다쳤대요. 그리고 은반지를 꼈어요. 파란색 돌이 밝힌 거. 민지는 마치 생존을 위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또박또박 그 정보들을 쏟아냈다. 그것은 엄마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아이에게 수백 번도 더 반복시켰을 그들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진우는 이 작은 아이가 나흘 동안 이 주문을 잊지 않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되뇌었을지 상상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그리고 민지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타이핑했다. 김소희, 턱 흉터, 은반지, 파란 돌. 그는 메모를 저장했다. 그리고 민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그가 느껴본 적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약속할게. 그가 말했다. 아저씨가 꼭 너희 엄마 찾아줄게. 다음 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회색빛 여명에 잠겨 있을 때 박진우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완벽했던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는 그의 낡은 티셔츠를 입은 두 아이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불안한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시계는 새벽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김 비서는 언제나처럼 즉각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김 비서. 진우는 용건부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잠기운 하나 없이 냉철했다. 서울에서 사립탐정. 아니, 실종자 전문 해결사를 알아봐. 최고로 유능한 사람으로. 이름이 최 씨라는 것 같은데.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가격은 상관없어. 지금 당장. 김 비서는 놀라움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것이 김 비서의 유능함이었다. 알겠습니다. 찾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김소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 턱에 작은 흉터. 파란색 돌이 밝힌 은반지 착용. 마지막 행적은 나흘 전. 혹은 그 이상. 그는 거실의 아이들을 힐끗 보았다. 두 딸이 있습니다. 5살 쌍둥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김 비서가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해. 아이들은 괜찮습니까? 진우는 김 비서의 그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알았다. 아직은. 그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소파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진우는 그 작은 얼굴들을 내려다보았다. 나흘간의 공포가 아이들의 잠든 얼굴에도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한 약속을 떠올렸다. 엄마를 찾아주겠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그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프로젝트가 되었다. 진우는 아이들을 깨웠다. 아가들, 일어나. 아침 먹고 공원에 다시 가봐야지. 아이들은 공원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엄마, 그들의 모든 존재 이유였다. 호텔에서 배달시킨 따뜻한 죽을 억지로 몇 술 뜨게 한 뒤 진우는 아이들에게 어제 호텔에서 급히 공수해 온 새 옷을 입혔다. 다시 찾은 서울 숲은 아침 햇살 속에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위선으로 가득 차 보였다. 그는 아이들을 벤치에 앉히고 자신이 직접 증거를 찾기로 했다. 어제 약속한 대로 그는 아이들을 이곳에 다시 데려왔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부터 자신의 조사를 시작할 참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공원 입구에서 핫도그를 파는 노점상이었다. 아침부터 장사를 준비하는 주인 남자는 진우의 값비싼 차림새를 보고 흠칫했다. 사장님, 뭐 좀 여쭙겠습니다. 진우가 지갑에서 두꺼운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보이며 물었다. 이 아이들입니다. 그가 민지와 서연이를 가리켰다. 지난 며칠간 이 공원에서 이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핫도그 가게 주인은 아이들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애들이야 맨날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근데 저런 애들은 처음 보는데. 남자의 시선은 아이들의 깨끗해진 옷차림에 머물렀다. 아니, 확실히 못 봤어요. 이런 애들이 혼자 있었으면 내가 알았지.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돈을 건네고 돌아섰다. 다음은 공원 맞은편 24시간 편의점이었다. 그는 CCTV를 확인하고 싶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은 매뉴얼대로 경찰에 영장을 요구했다. 진우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다. 대신 그는 길 건너편의 상가 경비원을 찾아갔다. 나이 지긋한 경비원은 진우의 질문에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선생님, 제 책임 구역은 이 건물 아닙니다. 공원 안에서 애들이 뭘 하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진우는 다시 아이들이 있는 벤치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그가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5살짜리 아이 둘이 나흘 동안 이 공원에서 노숙을 했는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변수를 통제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철저한 무력감을 느꼈다. 이 도시는, 이 1,000만 명의 사람들은 거대한 무관심의 집합체였다. 그는 자신의 무력감에 그리고 이 도시의 냉혹함에 화가 났다. 아저씨, 그때 민지가 그의 셔츠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다. 진우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그의 환한 표정을 읽은 듯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못 본 거 당연해요.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요. 민지가 동생 서연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우리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로,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 걸지 말라고. 아무한테도 우리가 혼자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그냥 엄마 기다린다고. 엄마가 저기 화장실 가셨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울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착하게 조용히 있어야 엄마가 더 빨리 돌아오신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덧붙였다. 그래서 누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저씨가 어제 오기 전에도 저기 아줌마들이 우리한테 말 걸려고 했는데 우리가 도망갔어요. 진우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아이들의 말을 곱씹었다. 착하게, 조용히, 아무도 귀찮게 하지 말고.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엄마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들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의 순종적인 사랑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다시 파고들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엄마에게, 그리고 이 작은 아이들을 무심하게 스쳐 지나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관한 이 거대한 도시 서울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민지와 서연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들이 놀라 그를 쳐다봤다. 이제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 너희들은 다시는 조용히 있지 않아도 돼. 다시는 숨지 않아도 돼. 그는 아이들을 꽉 껴안았다. 아저씨가 약속할게. 너희들은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을 거야. 박진우의 펜트하우스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미세했지만 거대했다. 지난 며칠간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굽어보던 그 차가운 유리 상자는 서서히 온기를 지니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재택근무 시간을 대폭 늘렸다. 그의 사무실이었던 서재의 문은 이제 거의 닫히는 일이 없었다. 그는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하다가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째로 사들일 기세로 물건들을 주문했다. 최고급 원목 교구, 유럽에서 수입된 인형의 집, 수백 가지 색상의 크레용.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민지와 서연이가 가장 좋아한 것은 그 물건들을 배송할 때 사용된 거대한 골판지 상자들이었다. 아이들은 그 상자 안에 들어가 그들만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소꿉놀이를 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그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저녁 식사 시간은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진우는 더 이상 호텔 룸서비스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전문 셰프를 고용해 아이들을 위한 영양가 있는 식단을 짜게 했다. 그 자신도 난생 처음으로 아이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진우였다. 그는 아이들에 대해 더 알아야 했다. 엄마를 찾는 단서가 될 수도 있었고, 어쩌면 그저 순수한 호기심일 수도 있었다. 민지야. 서연아.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희 아빠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두 아이는 동시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지가 서연의 눈치를 한번 살폈다.
아이의 표정은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우리는 아빠 없어요. 민지가 말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무슨 뜻이야?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는 완벽한 새 식구라고. 아빠는 없지만 엄마랑 민지랑 서연이가 있어서 완벽하대요. 아이는 그 말을 마치 엄마가 들려준 동화처럼 자부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진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완벽한 새 식구라는 말 속에서 김소희라는 여자가 혼자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 아이들을 지켜왔는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럼 학교는 유치원 같은데 엄마가 우리 선생님이에요. 서연이가 이번에는 자랑스럽게 끼어들었다. 엄마가 한글도 가르쳐 주고 숫자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림책도 매일 읽어줬어요. 그 말을 하는 아이의 얼굴에는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움이 동시에 어렸다. 진우는 김소희가 단순히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영혼까지 돌보려 애썼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아이들은 서서히 펜트하우스의 환경에 적응하는 듯 보였다. 깨끗한 옷,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제 시간에 나오는 식사. 아이들의 뺨에 희미하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나 표면적인 것이었다.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포는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밤 진우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해외 지사와의 화상회의를 마치고 나왔다.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아이들은 거실 소파 옆에 마련된 임시 잠자리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가 막 침실 문을 열려던 순간이었다. 안 돼, 엄마.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소리. 그것은 서연의 목소리였다. 진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고 거실로 달려갔다. 서연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아 허공에 대고 필사적으로 팔을 휘젓고 있었다.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악몽 속을 헤매고 있었. 엄마 가지 마. 우리 버리지 마. 민지가 먼저 깨어나 동생을 껴안고 있었다. 서연아, 괜찮아. 꿈이야. 언니 여기 있어. 하지만 민지 역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그 작은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의 울음소리는 곧 민지의 울음소리와 뒤섞여 그 거대하고 텅 빈 펜트하우스를 절망으로 가득 채웠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기업의 위기를 해결하는 전문가였지만 아이의 악몽을 달래는 방법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는 서투르게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민지야, 괜찮아. 아저씨 여기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이들에게 닿지 않았다. 서연이는 악몽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제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우리 잊어버렸어. 우리가 말 안 들어서, 우리가 조용히 안 있어서, 엄마가 우리 버렸어. 그 말은 진우의 가슴을 쳤다.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 순종적인 사랑이 이제는 지독한 죄책감이 되어 아이들을 올가매고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두 아이를 동시에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서툴렀지만 단단했다. 아니야. 그가 아이들의 귓가에 단호하게 속삭였다. 절대 아니야.
너희들 탓이 아니야. 아이들은 그의 품 안에서 발버둥 쳤다. 하지만 진우는 놓지 않았다. 그는 두 아이를 더 세게 껴안았다. 울어. 괜찮아. 울어도 돼. 이제 조용히 있지 않아도 돼. 그의 말이 신호라도 된 것처럼 아이들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를 울음으로 토해냈다. 그것은 가슴을 찢는 듯한 소리였다. 나흘간의 공포, 엄마에 대한 그리움, 버려졌다는 절망감. 진우는 그저 묵묵히 그 모든 울음을 받아내며 아이들의 작은 등을 끊임없이 쓸어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고 지친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진우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그의 셔츠 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가지 마세요. 민지가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도 우리 버릴 거예요. 진우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아이들을 안은 채 그대로 소파에 등을 기댔다. 안 가. 아저씨, 여기 있을게. 너희들 잠들 때까지. 아니, 잠들고 나서도 여기 있을게. 그는 그 자세 그대로 밤을 지새웠다. 서연이는 그의 왼쪽 팔을, 민지는 그의 오른쪽 팔을 베고 잠이 들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그의 가슴팍에 와 닿았다. 그는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외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닌 오직 박진우라는 한 인간의 체온이 이 작은 생명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어깨는 결려왔고 다리는 저려왔지만 그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는 넥서스 테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저 두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보호자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지난 32년간 이뤄낸 그 어떤 성과보다도 더 무겁고 가치 있게 느껴졌다. 며칠이 더 흘렀다. 박진우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완연한 생활의 흔적들로 채워졌다. 그 중심에는 서재에서 일하는 진우와 거대한 거실 바닥에서 그림을 그리는 민지와 서연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곧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 서연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헛기침이었지만 이틀째가 되자 아이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박진우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수조 원짜리 MA 협상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뜨거운 이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과 의사를 집으로 부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의사가 도착하기까지 1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그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아이를 안아들었다. 대표님, 어디 가십니까? 마침 서류를 들고 온 김 비서가 기겁을 하며 물었다. 병원,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의 이런 돌발적인 모습에 김 비서도 강 기사도 당황했지만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한 소아과에서 진우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이질적인지 깨달았다. 그는 넥서스 테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저 안절부절 못하는 보호자로서 아이의 차례를 기다렸다. 의사의 진단은 다행히 단순한 감기 몸살이었지만 그동안의 영양 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탓이라고 했다. 약을 타서 돌아온 진우는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그는 자신의 개인 셰프에게 당장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죽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셰프는 전복죽을 준비했지만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아플 때 그냥 하얀 죽 끓여줬는데. 진우는 셰프를 물리고 자신이 직접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미니멀리즘 주방에는 요리 기구라고는 커피 머신이 전부였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가며 쌀을 씻고 냄비에 앉혔다. 그리고 민지에게 물었다. 또 엄마가 뭘 해줬어? 엄마가 생강이랑 꿀이랑 뜨거운 물에 타줬어요. 그거 마시면 목이 안 아팠어요. 진우는 다시 김비서를 시켜 최고급 토종꿀과 유기농 생강을 사오게 했다. 그는 서투른 칼질로 생강을 썰고 끓는 물에 꿀을 탔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주방에서 그는 마침내 뜨거운 꿀생강차 한 잔과 쌀알이 겨우 퍼진 흰죽 한 그릇을 완성했다. 서연이는 땀을 흠뻑 흘리며 그 죽을 몇 숟갈 받아 먹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진우는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밤을 지새웠다. 며칠이 지나고 서연이는 기적처럼 기운을 차렸다. 그날 저녁, 진우는 아이들을 따뜻한 물로 목욕시킨 후 거실 소사파에 앉혔다. 서연이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축축했다. 그는 무선 헤어드라이어를 가져왔다. 이리 와. 그가 서연이를 불렀다. 아이는 낯선 기계 소리에 겁을 먹었지만 진우의 무릎 앞에 얌전히 앉았다. 진우는 난생 처음으로 작고 보드라운 아이의 머리카락을 말리기 시작했다. 위잉 하는 부드러운 소음이 거실을 채웠다. 민지는 그 옆에 앉아 인형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때 민지가 인형 놀이를 멈추고 불쑥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헤어드라이어 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진우 아저씨. 진우는 기계를 끄지 않은 채 대답했다. 밤에요. 우리 엄마 오는 거 들었어요. 진우의 손이 멈췄다. 그는 헤어드라이어에 전원을 껐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거실을 감쌌다. 창밖의 도시 소음만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는 서연이의 머리에 손을 얹은 채 민지를 돌아봤다. 엄마가 우셨다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네. 엄마는 우리가 자는 줄 알았나 봐요. 아이의 목소리는 비밀을 말하듯 낮아졌다. 입을 뒤집어 쓰고 아주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안 내려고. 끄, 끄. 숨죽여서.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맨날 똑같은 말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 소희야.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민지. 서연이.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그 말들이 민지의 작은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그려졌다. 춥고 어두운, 아마도 곰팡내 나는 단칸방. 두 아이를 재우고 그 숨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우는 젊은 엄마. 자신을 소희라고 부르며 절망의 끝자락에서 스스로를 다잡는 그 처절한 주문. 이것은 아이를 버린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것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진우는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나흘 전 공원에서 느꼈던 분노는 이제는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존경심, 그리고 지독한 죄책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면서 가장 낮은 곳에 이 절박한 비명을 듣지 못했다. 그가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을 때였다. 그의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기계음의 진동이 울렸다. 그의 스마트폰이었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이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잠깐만이라고 손짓하고 전화를 받았다. 박진우 대표님, 전화기 너머에서 낯설지만 침착하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최 반장입니다. 말씀하신 해결사입니다.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김 비서가 고용한 사람이었다. 찾았습니까? 찾은 것 같습니다. 최 반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신원 미상의 30대 초반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죠? 진우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3주 전, 월요일 아침에 뺑소니 사고로 실려왔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나흘과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최 반장이 잠시 숨을 골랐다. 제가 방금 병원 측의 협조를 얻어 환자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진우는 숨을 참았다. 그는 민지와 서연이를 바라봤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가 전화를 끝내고 다시 머리를 말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턱에 작은 흉터가 있습니다. 최 반장의 마지막 말이 진우의 귀에 쐐기처럼 밝혔다. 그리고 대표님, 환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파란색 돌이 밝힌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파란색 돌이 밝힌 은반지. 그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망치처럼 울렸다. 그는 잠시 동안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서연이의 머리카락을 말려주던 헤어드라이어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졌다. 아이들이 그의 굳은 표정을 올려다봤다. 아저씨. 민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어렸다. 진우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김 비서.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내 펜트하우스로 와. 10분 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 몇 개 사와. 그는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었다. 아저씨가 아주 급한 회의가 생겼어. 대신 김 비서 이모가 올 거야. 아주 좋은 분이야. 그는 재킷을 걸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강 기사를 부를 시간조차 없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는 먼지가 쌓인 자신의 검은색 포르쉐 911을 향해 달려갔다. 이 차는 그가 자신의 유일한 취미이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속도를 즐길 때 사용하던 개인적인 물건이었다. 그는 시동을 걸었다. 맹수의 울음 같은 엔진 소리가 주차장을 울렸다. 차는 총알처럼 강남의 밤거리를 뚫고 해화동의 서울대학교 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신호 따위는 무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의식불명이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병원 응급센터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지만 그는 박진우라는 이름과 최 반장의 연락을 받았다는 말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중환자실로 직행했다. 복도를 가득 채운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그의 신경을 긁었다. 유리창 너머 그녀가 있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는 김소희라는 여자가 억척스럽고 강인한 중년 여성일 것이라 막연히 상상했었다. 하지만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자는 그의 상상보다 훨씬 더 젊고 가냘펐다. 20대 후반처럼 보이는 창백한 얼굴, 앙상한 팔목, 링거 바늘이 무정하게 꽂혀 있었다. 아이들이 말했던 턱의 작은 흉터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보호자이십니까? 간호사가 물었다. 진우는 망설였다. 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아이들의 보호자입니다. 간호사는 더 묻지 않고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삐. 생명 유지 장치의 단조로운 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생명의 증거였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 낡고 형태가 조금 뒤틀어진 은반지. 그 위에 밝힌 파란색 돌은 빛을 잃어 탁해 보였다. 민지가, 서연이가 그토록 의지했던 엄마의 마지막 표식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부서질세라,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체온으로 이 여자를 데울 수 있기를 바라며 손을 꽉 잡았다. 김소희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나왔다.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당신의 아이들. 민지하고 서연이 아주 잘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엄마가 이 기계 소리 너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바라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였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끝에 미세한 움직임이 전해졌다. 진우는 숨을 멎었다. 착각이었을까?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남아 그의 손을 쥐려고 반응했다. 동시에 그녀의 심박수를 나타내던 모니터의 숫자가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삐비빅.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돌아오고 있었다. 간호사 진우가 소리쳤다. 여기. 그로부터 이틀이 흘렀다. 그 이틀은 박진우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그의 삶은 펜트하우스와 병원 중환자실, 두 개의 극단적인 공간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었다. 낮에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엄마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병원의 딱딱한 방문개경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모니터의 숫자가 안정되기를 기도했다. 이틀째 되는 날 새벽. 그는 지쳐서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차가운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출 때쯤 그는 낯선 소리에 잠을 깼다. 삐 하는 기계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였다. 가래가 끓는 듯한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 진우는 번쩍 눈을 떴다. 간호사가 이미 그녀의 곁에 달려가 있었다. 김소희가 그녀가 눈을 뜨고 있었다. 진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낯선 천장을 방황하고 있었다. 혼란, 공포, 그리고 극심한 고통. 여기가
어디? 김소희 씨 정신이 드십니까? 간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여 간호사를,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 박진우를 향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이 남자는 누구지? 내가 왜 여기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덮쳤다. 아, 진정해요. 움직이면 안 돼요. 물. 그녀가 타는 듯한 목마름에 신음했다. 간호사가 솜에 물을 적셔 그녀의 입술을 축여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댐이 무너지듯 그녀의 기억이 돌아왔다. 공원, 아이들, 여기서 기다려. 트럭, 아니, 오토바이였나? 일 구해야 해. 그리고 아이들. 그녀의 눈이 갑자기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함의 광기였다. 그녀는 진우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그를 노려봤다. 목소리는 튜브에 쓸려 엉망이었지만 그 안의 절박함은 선명했다. 네. 내 애들. 진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여기 있습니다. 아니, 안전하게 있습니다. 민지. 서연이. 우리 애들.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제발 진정해요. 진우가 그녀를 마주보며 소리쳤다. 아이들. 무사합니다.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서울숲에서 나흘 전에, 아니, 3주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지금 제 집에 안전하게 있다고요. 소희는 숨을 헐떡였다. 산추. 그녀는 3주 동안 여기에 누워 있었다. 그럼 아이들은 그녀의 눈에 다시 절망이 어렸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우리 애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기다려요. 아무데도 가지 말고. 그는 간호사에게 소리쳤다. 절대 안정시키고 있어요. 그는 다시 포르쉐를 몰아 강남으로 향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들, 당장 병원으로 데려와야겠어. 그는 아이들이 충격받을 것을 걱정할 겨를도 없었다. 지금은 엄마와 아이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었다. 1시간 뒤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 비서의 손을 잡은 민지와 서연이가 병원의 낯선 풍경에 겁을 먹은 채 서 있었다. 아이들은 침대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는 낯선 여자를 바라봤다. 붕대를 감고 수액을 맞고 창백하게 질린 여자. 엄마.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 김소희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두 보물. 그녀의 삶의 이유. 민지야. 그녀가 팔을 벌렸다. 서연아. 그것이 신호였다. 아이들은 김 비서의 손을 뿌리치고 침대를 향해 달려갔다. 엄마 아이들은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가 엄마의 목을 부둥켜 안았다. 3주간 억눌렀던 모든 울음이 그 순간 폭발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확인이었고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온 환희였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말 안 들어서.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 새끼들. 엄마가 미안해. 김소희는 부러진 갈비뼈가 울리는 고통 따위는 잊은 채 자신의 두 아이를 부서져라 껴안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와 얼굴에, 냄새에, 그 존재 자체에 입을 맞추고 또 맞추었다. 진우는 창가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완벽한 재회 속에서 그는 자신이 완벽한 이방인임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가려 했다. 그때 소희가 그를 불렀다. 저기, 선생님. 진우는 멈춰 섰다. 소희는 여전히 아이들을 한 팔로 껴안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또한 가장 성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얇은 환자복을 입은 채 침대 위에서 그에게 허리를 숙이려 애썼다. 그녀의 몸이 고통으로 뒤틀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사의 표시였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갈라졌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도시의 소음이, 병원의 기계음이, 그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로 뒤엉키는 그 순간 박진우의 얼어붙었던 세계가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때로 기적처럼 흘러 부서진 뼈를 붙이고 상처 입은 살을 아물게 했다. 김소희의 회복력은 의사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것은 순수한 의학의 승리가 아니라 매일 병실을 찾아와 제잘거리는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만들어낸 집념의 결과였다. 아이들은 엄마의 병실 침대를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렸고 진우는 그 옆에서 묵묵히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았다. 그 기묘한 풍경은 어느새 병동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퇴원일 아침, 담당 의사가 밝은 얼굴로 들어왔다. 김소희 씨, 오늘 퇴원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적입니다. 엄마 집에 가요. 민지와 서연이가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 집 아이들에게 우리 집은 이제 자연스럽게 박진우의 펜트하우스가 되어 있었다. 진우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김 비서에게 퇴원 수속을 지시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다. 그러나 그 환호성 속에서 단 한 사람, 김소희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다. 그녀의 미소는 유리처럼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가 의사가 병실을 나가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진우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민지야, 서연아, 아저씨가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저기 아래층 편의점에서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 수 있어. 아이들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비서가 조용히 아이들의 뒤를 따랐다. 병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왔다. 며칠간의 소란이 거친 병실은 다시 차가운 현실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소희 씨, 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소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탁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진우는 그 말의 무게를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뜻입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제가 살던 곳은
고시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좁은 방, 복도를 공유하던 사람들의 발소리를 떠올렸다. 아이들 둘과 겨우 몸만 누일 수 있는 곳이었죠. 월세가 3주나 밀렸습니다. 사고가 났으니 짐은 다 빠졌겠죠. 아니, 버려졌겠죠.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일도 일용직 청소일이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몇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자의 공포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쉼터라도 알아봐야 합니다. 쉼터. 그 단어가 진우의 귀를 때렸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최고급 유기농 음식만 먹던 아이들을 이제 와서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보호소로 보낸다고,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맘껏 그림을 그리던 아이들이 다시 좁고 어두운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론이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진우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즉각적이고 단순했다. 그래서 소희는 그 말을 자비가 아닌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차가운 자존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아이들도 그곳을. 대표님, 소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대표님은 제 아이들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병원비. 제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빚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저는 이미 대표님께 제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표님의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저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절규였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 김소희입니다. 어떻게든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겁니다. 대표님의 동정이나 자선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거대한 실수를 했다. 그는 이 여자의 자존심을, 그녀가 홀로 버텨온 그 처절한 세월의 무게를 간과했다. 그녀는 그의 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넥서스 테크의 CEO였다. 그는 협상의 전문가였다. 그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시 소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자비로운 구조자에서 냉철한 계약자로 바뀌어 있었다. 좋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자선이 아니라면 계약을 하죠. 소희가 미간을 찌푸렸다. 계약이라니요.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소희 씨. 진우는 침대 옆의자에 앉았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일종의 거래죠. 그는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첫째,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넥서스 테크의 대표이사죠. 제게는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둘째, 아이들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연이는 이제 막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낯선 쉼터 환경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김소희 씨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일용직으로 돌아가 봤자 몸만 상할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제 집에 가사 관리와 아이들 교육을 총괄 책임져 주십시오. 소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대표님은 이미 가사 도우미도 있고 셰프도 그들은 내 고용인입니다.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지난 3주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집안의 모든 환경을 관리하고 감독하십시오. 그것이 김소희 씨의 일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역할과 명분을 제시했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자존심을 이용해 그녀를 설득하고 있었다. 월급은 이 병원비를 갚는 것으로 하죠. 그가 덧붙였다. 물론 터무니없는 금액이니 평생 갚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자선인가? 아니면 정말로 거래인가? 그녀는 이 영리한 남자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것을 본 진우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지랑 서연이가 지난 3주 동안 내 집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그곳은 그저 비싸고 차가운 유리 상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소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아닌 진실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쉼터로 가버리면 그곳은 다시 아무도 살지 않는 차가운 유리 상자가 될 뿐입니다. 그제야 소희는 무너졌다. 이 남자는 자신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역시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녀가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공생 관계. 그것이 그가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내민 최선의 배려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얼음장 같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온기를 느낀 자의 안도의 눈물이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목이 메어 말했다. 그 계약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활짝 열리고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신이 난 민지와 서연이가 뛰어들어왔다. 엄마 아저씨, 우리 이제 진짜 집에 가요. 진우는 소희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일어섰다. 그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가 지어본 미소 중에 가장 따뜻한 미소였다. 그래. 그가 소희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 다 같이 집에 가자. 네 사람, 박진우, 김소희, 김민지, 김서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4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의 팀이 되어 병원을 나섰다. 그들은 다시 강남의 그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향해 가고 있었다. 6달이 흘렀다. 서울의 차가운 시멘트 틈새로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여의도의 벚나무들이 솜사탕 같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완연한 봄이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박진우의 펜트하우스 4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도, 그리고 그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도, 김소희는 더 이상 창백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소희 씨 혹은 김소희님으로 불렸다. 진우는 그녀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다. 아이들을 혼자 가르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존의 논리를 세웠던 그녀의 명석함과 꼼꼼함. 그는 그녀에게 자선 대신 기회를 주었다. 넥서스 테크의 행정지원팀. 처음에는 계약직이었지만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3주 만에 그녀는 부서의 모든 행정 절차를 파악했고 3개월 만에 비효율적인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 제안서는 대표이사 박진우의 책상에 올랐다. 그는 제안서 마지막 장에 적힌 담당자 김소희라는 이름을 보며 그날 밤 병실에서 거래를 제안했던 자신을 칭찬했다. 그녀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능한 인재였다. 그녀는 정식으로 채용되었고 이제 그녀의 이름 앞에는 김소희 주임이라는 직함이 붙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빚진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직원이자 동료였다. 그리고 그녀는 펜트하우스에 영원히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계약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그녀는 월급의 9할을 저축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낸 병원비를 갚겠다고 했지만 진우는 그 돈을 대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펀드로 돌렸다. 대신 그는 그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법률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그래서 오늘 봄볕이 가장 따뜻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그들은 이사를 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녀가 모은 돈과 그녀의 신용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마련한 마포구 성산동의 작은 빌라 1층,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작은 화단이 딸린 집이었다. 박진우는 그날 처음으로 청바지에 짙은 회색 후드 티를 입었다. 그는 넥서스 테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짐을 나르는 진우 아저씨였다. 그는 아이들의 낡은 분홍색 캐리어, 이제는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와, 지난 6개월간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던 그림책들, 그리고 그가 사준 커다란 곰인형을 직접 날랐다. 마지막 짐을 실어 나르고 그는 잠시 텅 비어버린 펜트하우스 거실에 섰다. 아이들이 벽지에 붙여놓았던 그림 스티커가 떼어진 자리가 허옇게 남아 있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사라진 공간은 6개월 전보다 더 차갑고 더 거대하고 더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 적막감이 지독하게 싫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그곳을 떠나 노란 집으로 향했다. 새 집은 좁았다. 그의 펜트하우스 거실만 한 크기에 방 2개와 작은 주방이 오밀조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따뜻했다. 좁은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벽에는 민지와 서연이가 새로 그린 데 식구 그림이 서툴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주방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다. 호텔 셰프의 완벽한 요리가 아닌 된장과 김치가 보글보글 끓는 진짜 집의 냄새였다. 대표님. 아니, 진우 씨. 소희가 땀을 닦으며 그를 불렀다. 일 도와주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첫 식사인데 차린 건 없지만 식탁은 작았다. 그들이 펜트하우스에서 쓰던
거대한 대리석 식탁이 아니었다. 네 사람이 앉으면 어깨가 부딪힐 것 같은 작은 원목 식탁이었다. 하지만 그 위에는 4개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소희가 끓인 된장찌개, 갓 지은 쌀밥, 그리고 그녀가 직접 무친 몇 가지 나물. 우와, 엄마가 해준 밥이다. 여기 우리 집이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다. 네 사람은 그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진우는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다. 찌개를 한 입 떠넣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맛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까지 뜨거워지는 맛이었다. 맛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 말에 소희가 밥을 푸다 말고 그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긴장이나 고마움이 아닌 순수한 기쁨의 미소였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작은 화단이 딸린 밖으로 뛰어나갔다. 흙냄새를 맡으며 봄을 만끽하고 있었다. 진우와 소희는 주방에서 나란히 설거지를 했다. 진우가 그릇을 닦고 소희가 물기를 닦았다. 그 협업은 이상하게도 아주 자연스러웠다.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현관 앞에 작은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소희가 따뜻한 믹스 커피 2잔을 타왔다. 진우는 평생 아메리카노만 마셨지만 오늘만큼은 이 달콤한 커피가 싫지 않았다. 다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화단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김주임. 진우가 그녀를 직함으로 불렀다. 유능한 직원입니다. 당신이 당신 힘으로 얻어낸 집이에요. 내가 한 건 그냥 길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니죠. 소희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6개월 전 처음 만났던 공원의 그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길이 끊어진 곳에서 저를 업고 강을 건너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못 갚겠죠. 진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 역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가운 CEO의 눈이 아니었다. 아니요. 소희 씨. 그가 그녀의 직함 대신 이름을 불렀다. 내가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통제된 차가운 유리 상자였습니다. 완벽했지만 텅 비어 있었죠.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그는 화단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런데 당신과 민지와 서연이가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시 소희를 바라봤다. 당신들은 내가 구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나를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온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줘서. 진우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을 뻗어 설거지로 거칠어진 소희의 손을 잡았다. 소희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봄 햇살 속에서 얽혔다. 그때 집안 창문에서 2개의 작은 머리가 그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다. 언니, 서연이가 속삭였다. 엄마랑 아저씨, 우는 것 같아. 민지는 그들의 굳게 맞잡은 손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고인 것이 슬픔이 아님을 알았다. 괜찮아. 민지가 어른스럽게 말했다. 저건
행복해서 우는 거야. 우리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작은 집. 그곳에서 상처 입은 네 개의 영혼이 비로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선택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